삶의 황혼에 이르러 사람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혼자는 안 된다고. 그러나 조선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고 사람을 멀리하였다. 유배 18년의 세월, 그는 홀로였지만 가장 많은 책을 썼고 홀로였지만 누구보다 깊은 사유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정약용의 삶과 사상을 통해 노후의 친구가 필요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일부, 인간관계는 늙을수록 짐이 된다. 정약용, 그는 젊은 날의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을 이롭게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이상을 나누었습니다. 정조 임금의 곁에서 개혁 정치를 논하고 학문적 동료들과 밤을 새워 토론하며 당대 최고의 실학자로 인정받던 그 시절의 정약용은 사람들과 함께 걷는 삶이야말로 참된 삶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이상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전국은 급변했습니다. 천주교 탄압이 시작되고 남인 계열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정약용은 어느 날 갑자기 외로운 유배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누구의 변호도, 그 어떤 손길도 그를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고 뜻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가 평생을 걸어온 우정, 의리, 신념, 그것들은 권력 앞에, 공포 앞에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서전처럼 남긴 자찬묘지명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일생 동안 사람을 믿지 않았다. 사람을 멀리하였다. 그가 말한 이 문장은 결코 냉소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슬픔으로부터 우러난 통찰이자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체념과 해방의 선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란 언뜻 보기엔 따뜻한 온기처럼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 밥 한 끼, 어깨를 토닥이는 작은 위로. 이 모든 것이 살아가는 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관계는 때로 질투로 무겁고 시기로 날카롭고 기대와 실망의 반복으로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정약용은 그런 관계들 속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뜻을 같이 하던 이들이 떠나던 그 순간의 아픔은 그를 인간관계 전체로부터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늙어갈수록 마음은 약해지고 상처는 더 깊이 남는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 않다. 노년이 되면 마음의 에너지는 서서히 줄어듭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거엔 금세 넘기던 섭섭함도 지금은 오래도록 앙금이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며 살고 누구의 시선에 마음을 다치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노년의 삶은 과연 평온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러한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거리를 두는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거절이 아닌 절제, 단절이 아닌 독립. 그는 마음을 다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으며 조용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거리를 두는 관계를 택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길.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첫 번째 길입니다. 2부. 고독은 자신을 단련하는 수련의 시간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은 무려 18년. 이것은 단지 긴 시간일 뿐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로 짜는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그는 벼슬길에서 밀려나 권력의 중심인 한양을 떠나 강진과 마제 같은 외진 시골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권력의 손길,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남겨진 가족을 뒤로 한 채 그는 홀로 낯선 땅에 놓였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을 정약용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는 절망에 잠겼을 그 고독한 시간에 그는 오히려 책을 펴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남긴 책의 수는 약 500권. 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허공에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예기고해, 그리고 여유당전서. 이 모든 저작은
조선 후기의 사상사를 다시 쓰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철학의 집약체였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꿰뚫는 눈, 백성을 향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자제했고 손님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의 고요한 방, 그곳에서 그는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립은 고통이 아닌 몰입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요할 때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을 때 사물의 이치를 본다. 우리는 흔히 혼자인 시간을 결핍으로 여깁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으면 외롭다고 느끼고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걷는 것도 왠지 쓸쓸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반대를 증명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사상을 정리했습니다. 사회의 구조를 다시 설계했고 백성을 위한 행정의 원칙을 세웠으며 인간의 본성과 죄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창조한 것입니다. 혼자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깊이 들어갔기에 그 깊이 속에서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노후란 사람과 어울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인맥을 넓히고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노후는 삶의 의미를 다시 정립하는 시기라고. 그리고 그 작업은 외부의 소란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정약용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고 혼란스러웠던 믿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권력도 명예도 인맥도 없이 단 하나 생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시간은 너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말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속 연결에 갇혀 있고 SNS의 반응에 목말라 하며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살아있다고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종종 우리의 생각을 흩뜨리고 집중을 방해하며 삶의 중심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훈련이다. 그는 사람을 잃고 권력을 잃고 벼슬을 잃었지만 그 잃음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완성했습니다. 정약용의 유배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그 18년의 고독은 그를 철학자로, 개혁가로, 그리고 진정한 사상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고요한 방 한켠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당신에게 정약용은 조용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지금,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가장 단단한 시간이 될 것이다. 3부. 친구는 삶의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지인이 있어도 뜻이 같지 않으면 피해야 한다. 오래된 인연이라도 함께한 시간이 많더라도 그가 지금의 내 뜻을 방해한다면 과감히 물러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에게 친구란 그저 가까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 즉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만을 진정한 벗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배되던 시절 이 방향 없는 친구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절감했습니다. 과거 함께 학문을 나누던 사람들, 같은 이상을 품었던 동료들, 그들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고 어떤 이는 등을 돌렸으며 심지어 어떤 이는 그의 남마에 편승해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참묘지명에서 단호하게 적습니다. 나는 사람을 멀리하였다. 그저 신중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계를 정리했고 기억을 접었으며 의리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택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방향이 맞을 때에만 힘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무게가 된다. 노년이 되면 몸도 마음도 점점 느려집니다. 그 느려진 삶 속에서 무의미한 관계는 커다란 소음이 됩니다. 사사로운 오해, 의미 없는 대화, 습관처럼 만나는 식사 자리는 처음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생각을 흐리고 시간을 빼앗고
자기만의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고요한 일상 속에서 관계를 걸러냈습니다. 뜻이 다른 친구는 피했고 생산적인 대화가 없는 관계는 줄였으며 외로운 대신 자유를 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외로운데 어떻게 혼자 살아?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친구가 정말 나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가? 친구는 나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마음을 다잡게 만들고 생각을 넓혀주며 때로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감정적 안정을 주는 동시에 내 삶을 소모시키는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그러한 관계를 더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시간보다 자신을 유지하는 시간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관계의 수를 줄이고 사유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사람을 줄인 만큼 그는 더 깊이 생각했고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남긴 방대한 저작들은 바로 그 고요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거리가 지식과의 깊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 곁의 사람은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인연은 아니며 오래되었다고 해서 계속 이어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약용은 말없이 보여줍니다.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는 나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멀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고요한 방 한 칸에서 책과 벗하며 삶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묘비를 스스로 쓰고 자식에게 유산보다 유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노년은 외로움을 피하는 시기가 아니라 고독을 선택하는 시기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가장 깊은 자아와 만날 수 있다. 노년에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내가 나 자신에게 친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그러했듯 당신도 오늘부터 자신과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인생이었습니다.